오늘도 역시 우리 김종현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오늘 뭐 약속 물론 있으시겠죠. 네, 저녁에 물론 약속이 있습니다. 좀 뭐 상당히 크리스마스 생각 하면 이제 연인과 같이 이렇게 다니고 막 그런데 오늘도 그런 계획이시죠? 뭐 여러 명이 만날 거라서 뭐 아주 로맨틱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다 보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설레인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좀 없습니다. 참 그 로맨틱한 그 어떤 그 사랑 그것도 한번 이렇게 뭐 한번 그래도 계속 좀 이어가야지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요. 뭐 크리스마스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럴 때는 그렇게 뭐 로맨틱한 거보다는 오히려 더 짜증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때 좀 이용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같은 날 또 집에서 또 애널리스트 분석할 줄 알고 저는. 예. 자, 그러면. 쉴 땐 쉬어야죠. 예, 힘드시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제가 아까 그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 미국 시장 좋은데 말이에요. 뭐 사상 신고가 차라리 신고가 안 갔으면 열이나 안 받죠.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장은 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말까지 크게 나빠질 건 없다.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관 매수가 핵심이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기관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의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늘던 종목군들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뭐 투센그룹주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반등 탄력은 제한적이지만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도가 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자꾸 우리 시장을 비교를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자금 동향, 자금 순환과 한국 시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올라간다라는 등식은 깨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똑같이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이 좋아질 경우, 유럽이 좋아질 경우 과거처럼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고 일부 종목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 같이 이제 커플링 아니 디커플링이니까 그 요소를 파악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기관들의 순매수가 요새 조금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220억 그 매도인데 3,200억이나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인가요? 어떤 수급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조짐이라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두 가지 개념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쌓여있던 대차 잔고를 빠르게 청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차 잔고를 빠르게 좀 청산하는 과정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ETF를 제외한 펀드 자금이 2,000선 아래에서는 조금 유입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입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베이시스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베이시스 개선에 따른 차익 거래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경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기관의 3천억 매수의 지수의 반등이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의 질이 그렇게 강력한 시장의 반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 즉 기관 매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기금의 추가적인 주식 편입 과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시장에 이제 일시적인 조정 같은 것들이 온다면 하방 경직성은 확보한 것은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탄력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불분명하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매에 의해서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이 좌우되고 있는 만큼 지수와 관련된 기대는 접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간의 그 매수의 형태를 봤을 때는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오르면 파는 이런 뭐 전략이 좀 단계적으로 좀 유행할까요? 이게 이제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연말까지를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다. 단기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야죠. 네, 지금도 사야 네, 되고요. 그 좀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연초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조정받을 때 산다? 잘못하다 계속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매수 매수의 그 주 종목은 당연히 기관 매수가 강화되는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관망 구간이죠. 지금이 1950에서 2050에
박스권 안에 묶여 있고 종목별로도 굉장히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부 추세 종목을 제외한다라면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 전혀 매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장의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미국 시장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 디커플링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호전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뜯어보면서 생각해봐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좀 있나요? 그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 지표였습니다. 실질 소비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환호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소비가 국내에서 사간 자동차나 전자제품만 증가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택 소비와 관련된 그런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내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옷이나 주택이라든지 그런 음식료 관련 것들이 많이 잘 팔리면서 현재 소비가 많이 좋아졌고요. 상반기에는 미국 자동차를 많이 팔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현대기아차는 같이 성장은 했지만 성장률은 제일 뒤떨어졌죠. 일본 차의 약진이 굉장히 컸고 미국 빅3의 약진이 컸고요. 현대기아차는 성장하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성장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올 한해 가장 대형주 중에서 상대적인 탄력이 약한 종목으로 변모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동안 전체적인 미국 소비를 끌어올렸던 건 중국 생산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싼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 또 역할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생산은 고정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수출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비했던 미국이 내수 소비는 끌어올리고 있으나 석유를 중심으로 해외 수입을 줄이면서 차별화된 과정을 겪고 있고 중국은 주요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교역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는 내년부터는 교역량이 늘면서 코스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입장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음식료물 같은 음식료품 같은 것들만 이제 좀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흐름과는 달리 나머지 국가들이 제조업의 장벽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한 제가 보기엔 내년에도 이런 전 세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해외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위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1위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섹터만이 여전히 강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1위하고 있는 것 조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반도체. 그것도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디스플레이 쪽. 이쪽은 우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이 좀처럼 대체할 수 없고요.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 이외에는 별로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국 시장 좋아진다 그래서 뭐 동반 상승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이제 말씀이고 아까 조선업종하면 그 조선업종 그 얘기하면 뭐 현대중공업 뭐 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그 빅3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초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벌커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게 뭡니까? 조선주들도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이 좋아지기보다는 이제는 LNG선 같은 것들 또 상선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대형 조선사들 그리고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도 서서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벌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탱커, LNG선 이렇게 컨테이너선 같이 큰 선박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사들이 점점 이렇게 모이면서 얼라이언스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발주하고 있는 신규 선박들이 대부분 큰 배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셰일가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나 가스관건 같은 것들은 점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정짓는다면 결국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빅3나 자 아까 또 반도체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IT 하면은요 반도체 아까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계속?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종목 모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지겨워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좋아질 게 그거 외에 별로 없기 때문이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든 자기 섹터 살려보려고 계속 이익 과대 추정해 놓고 분기가 지날 때마다 깎고 이런 게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도 별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초 항상 장밋빛 희망 이만큼 내놨다가 또 시간 지나면 잘못 봤다 깎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무조건 이 지난 3년간의 경우를 차치하고서라도 애널리스트들의 수익 예상치는 무조건 일단 깎아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과 유럽 성장률이 미국 기준으로 3% 이상, 유럽 기준으로 2% 이상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제 내년도에도 기업 이익 성장률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 하이닉스 리스크를 안고 가더라도 괜찮다 어저께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에 그 장기 투자라는데 LG 디스플레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두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은 OLED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OLED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TV라든지 다른 대형 패널 쪽에서 수익성을 좀처럼 못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여전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계속 이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에 이번에 OLED를 심을 건데 너희가 싼 가격에 제공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 일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미래 기술의 핵심은 디스플레이가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브레이커블, 그다음에 플렉시블 이런 것들로 계속 변모하는 과정 쪽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어찌 보면 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세계 업종 중에서 디스플레이가 가장 느리거나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은 가장 작을 가능성은 고려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호전되고 있는데 차별화를 좀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소비의 그 변화, 그 소비의 패턴의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주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이제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인구 구조상의 변화고요.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청년층, 청소년층에서 한 60세 이상의 인구들 중에서 독신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진 이후에 이렇게 노동 가능 인구 중에 독신 비율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또 다가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립주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최근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 주택, 넓은 마당이 있고 2층 집에 그런 주택이 미국에서 지금 느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신규 주택의 핵심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다가구 주택 내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봤을 때 지금 준비된 그림처럼 독신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홈디포 같은 것들인데요. 홈디포라고 하는 종목이 뭘 파는 기업이냐면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홈 어플라이언스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책 받침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북박이 가구라든지 일부 가전제품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타일, 도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홈 어플라이언스인데 혼자 가구가 살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 생필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홈디포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홈디포의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이 꾸준하게 지금 몇 년째 상승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생필품들이 같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도 늘었고 매출도 느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도 바꿔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의 변화 상황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가 혼자 살아도
TV는 봐야 되고 그렇죠. IT 기기는 활용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IT 기기의 전반적인 수요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패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미국 소비 전부 다 좋아진 것은 아니고 일부가 좋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들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LG하우시스. 예, LG하우시스.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대리석인데 네. 인조 대리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쪽 수요에도 좀 부응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수직 증축법 허용에 예, 따른 이번에 이런 그거 긍정적인 있죠. 효과가 나타난 것도 일부 반등의 이유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를 포함한 SNS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네이버가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좀 맞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건축, IT, 인터넷 세 가지로 딱 함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김정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상당히 저도 이해가 이제 많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도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시장의 트렌드 중에서 이제 탑 가는 종목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 또 다른 종목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 보는데, 최근에 뭐 신고가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 종목군들을 살펴보는 것은 신고가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신고가가 왜 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 신고가 종목을 지금 사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상대적으로는 네 종목을 볼 건데 중소형주입니다. 네네. 한세실업이거든요. 네네. 네, 이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세실업의 홈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세 사람 중 하나는 한세실업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정도입니까? 저도 네, 처음 알았습니다. 한세실업의 지금 납품처가 어디냐면 나이키, 아베크롬비, H&M 여러 가지 SPA 브랜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갭과 같은 미국의 주요 브랜드에 대부분 원면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상표가 붙어 나오는 것은 아베크롬비앤피치지만 아베크롬비앤피치는 말 그대로 그 상표만 붙였을 뿐 실제로 보시면 만든 것은 한세실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니트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세실업이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세실업의 주가 상승이 그동안 꾸준하게 이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부지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TPPA라는 겁니다. 네. TPPA라는 게 뭐냐면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주요국으로 이어지는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둘러싸고 있는 이 동그란 주요 국가들이 모두 FTA를 형성하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일본까지 끼어들면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나프타를 뛰어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은 참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중국과 FCF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이것은 얘기가 좀 삼천포로 새는 것이니까 이 TPPA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 국가끼리 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특히 가장 먼저 경공업 제품들의 그런 것들을 과하게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에 있는 주요 생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대만의 마카롯이라고 하는 회사의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 회사가 한세실업과 좀 비슷한 회사입니다. 원면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생산 시설이 어디 있냐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을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하다 보니까 최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지금 국가별 의류 수입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베트남,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생산 설비가 주로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도 TPPA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세실업은 지금 주가로만 봤을 때는 마카롯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한세실업의 영업 추이와 함께 국가별 생산 추이인데 한세실업은 베트남에서의 생산 비중이 62%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 옆에 있는 니카라과나 가테말라 같은 이 북미 지역에서의 생산 물량도 17%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TPPA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미국의 원면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 성장이 2013년도까지 좀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갔다 조정받았다 다시 2만 원대까지 왔는데 이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 세계 SPA 브랜드의 생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뭐 자라라든지 H&M이라든지 전 세계 SPA 브랜드 쪽으로의 납품 흐름을 넓혀나가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제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전략상 봤을 때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주가가 전고점까지 온 만큼 전고점에서의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팔 시점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한세실업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이제 그 우리 그 애널리스트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보니까 그 한세실업, 한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럼 밀릴 때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세실업과 한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LG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는 최근에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까 약간의 계절성 그리고 백화점의 최근에 홈쇼핑이나 백화점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세실업의 스토리는 미국에서 점점 앞으로 한세실업의 제품들을 많이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ODM이나 OEM을 하고 있는 영업무역이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LG 패션이나 한섬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계절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가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봐라.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LG 패션이나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세실업과 같이 갈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그 한세실업이 만약 가다가 흔들린다. 그럼 저점 매수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세실업의 수익 구조라든가 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원가율 하락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다 보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도 상당히 꾸준하게 지금 그 올란드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의 투자 전략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갭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의 자라라든지 스페인의 H&M 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같이 꺾이면서 외국인들의 시각도 변한다면 그때는 가격과 상관없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오히려 조정 시에 우리나라 국내 기관의 매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한 10%에서 15%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세실업은 이제 그 체크 포인트는 글로벌 주가의 같은 동종 업종을 적어놓고 좀 보고 그게 꺾이면 갖다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세실업의 그 원면이 우리나라 LG 패션이나 한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주요 회사 아베크롬비 피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가 꺾이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거게 됐죠.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아까 또 이제 첫 번째 종목 아까 그 네 종목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네이버 아까 얼핏 얘기하셨는데 그 상당히 요새 그 탄력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을 때
네이버 어디까지 갈 것 같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변화 상황들만 짚어드리는 건데 네네. 그동안 네이버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라인의 가치입니다. 네.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라인의 가입자가 벌써 3억 명을 넘어서 4억 명을 향해 가고 있다. 네네. 이것에 대한 이제 가치를 그동안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네. 자, 지금 구글의 광고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 보급률과 정의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구글의 광고 매출액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 매출은 버라이즌의 LTE 가입자 증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바일 시장의 그동안 가장 약점이 뭐였냐면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와 환경이 같지 않다라는 것이 약점이었는데 최근에는 LTE, LTA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인터넷 속도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컴퓨터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쓰는 거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개인차는 존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속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컴퓨팅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다니면서 컴퓨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접속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가 20대를 위한 마우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면 지금 젊은 인구들이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SNS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광고 방식을 따져보면 이 마우스는 TV나 신문지상에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만 보는 게 아니라 60대 할아버지서부터 10대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0대가 어떤 특정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효율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의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인지 분석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모바일 광고 시장은 2014년도에 시동을 걸어서 2015년도에 본격적인 성장을 하고 2016년도에 가야 정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 보고서가 단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 자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트렌드는 커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광고 주수와 매출이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별로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영향력은 앞으로 라인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입자 3억 명이 넘는 것이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라인의 약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라인 가입자 3억 명 중에 적어도 7, 8천만 명이 모두 일본 사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되짚어서 일본에서 매출 나오면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는 수익은 좋겠네. 이렇게 역으로 찔러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의 인터넷 광고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5년 정도가 되게 되면 전체 광고 시장의 20%가 일본 시장의 광고 시장의 20%가 모바일 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 일본에서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이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다 충분히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내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주력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성까지 더한다면 현재 굉장히 비싸 보이는 네이버, 그다음에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위챗, 그다음에 페이스북,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적자 기업 트위터, 이런 것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분명히 비싼 거 사실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 PR에 비해서 분명히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주가가 무너질 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라고 확인될 때 주가가 급락할 겁니다. 버블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만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동반 급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비싸니까 난 안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이니까 네. 나의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투자해왔던 어떤 전반적인 시각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이버 분명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혼자 죽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종목군들의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네이버는 여전히 사거나 아니면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이제 라인 말씀하셨잖아요. 시청자들이 라인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처음 듣는 분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보충 설명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뭐 문자 대용 개념으로 많이 쓰지만 실제로 카카오톡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뭐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이북 같은 컨텐츠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은 뭐 선물하기나 일부 쇼핑과 같은 그런 이 소셜 커머스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캐릭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이버 컨텐츠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마켓도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을 그 안에 안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이죠. 네네. 뭐 포코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톡은 글로벌화를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정도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라인은 일본을 시점으로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태국이라든지 좀 더 멀리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남미 국가들로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광고비를 쓰는 것만큼 사람들 숫자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지금 그 네이버의 자회사입니까 지금? 그 이렇게 그 관점으로 자회사는 시청자들이 아니고요. 독립되어 있는 법인은 아니고 그냥 네이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하나의 팀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네이버 재팬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네이버 재팬에서 시작한 서비스는 맞는데요. 네네. 이제는 글로벌 서비스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저 시청자들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의 이제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한 7억 명에서 8억 명 정도인데 네네. 지금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된 라인이 가입자가 3억 5천 명에서 4억 명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대단하네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지금 또 이 종목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네네.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안 사셨던 분들은 네. 일단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네. 외국인들 이제 실제로 지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분리 상장되고 나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외국인들만 샀거든요. 네네. 기관들은 죽어라고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기관들만 죽어라고 팔고 외국인들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같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글로벌 SNS 종목군들이 같이 무너질 때 팔아야 된다. 그 이전에는 고점이 9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지금 이 고점이 지났는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의 SNS 종목군들의 이탈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확인하고 그때 우리도 같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애널리스트는 지금 그 네이버의 그 주가의 그 성장성, 이분이 그 라인과 더불어서 큰 그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만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갈 때 글로벌의 그 SNS 주가 이 부분들이 만약 그 이탈될 때는 우리나라 주가를 보지 말고 그쪽 주가를 잣대로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그런 그 포인트를 갖고 하신다면 상당히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또 그 준비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요?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다운은 신고가 영역에 있거나 신고가 부근에 머물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네네. NC소프트가 성장하고 있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신규 게임이 중국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블레이드 소울의 매출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 들려오는 뉴스만 보면 서버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익과 영업이익률이 2014년도 들어서 빠르게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갈 게 뻔하니까 당연히 좀 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리포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주가도 3일 지난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 NC소프트가 어느 정도의 PER을 좀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0배에서 40배 그리고 가장 고평가되었을 때가 60배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60배까지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의 지금 PER 수준은 20배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블레이드 앤 소울이 성공하는데 과거
아이온이 상용화됐던 이 시기, 그리고 리니지가 상용화되었던 이 시기의 전반적인 PR의 고점은 4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40배까지 꼭 간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온라인 게임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온라인 게임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40배까지 간다. 지금보다 2배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다만 2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신규 게임이 중국의 모바일 쪽으로 그 온라인 쪽으로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건은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발표되는 실적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그 서버를 증설한다는 거 그만큼 사용자가 중국에서 많다는 얘기를 증빙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봉이나 이렇게 월봉을 보니까 과거 고점 부근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멀은 것 같네요. 10월 21일 날 뭐 38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이제 그 반등인데 아직도 현재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중국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뭐냐면 NC소프트는 지금도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실적 발표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38만 원까지 갔다가 급전직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사람들은 많이 사용했지만 벌어들인 돈은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 생각에는 증권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격대가 30만 원 중반대에서 뭐 40만 원대까지 좀 폭넓게 퍼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 정도에서 산다면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일단 이익 실현 한 번 정도 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처럼 40배 정도의 PR로 가기에는 과거와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NC소프트의 게임의 영향력도 그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27배, 28배 정도가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배 정도면 한 27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한 뭐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좀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 추이를 보자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NC소프트 중국의 아주 긍정적 그 재료가 많네요. 자, 또 하나 준비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대우인터입니다. 대우인터도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다시 4만 원권을 돌파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대우인터의 상승 여력은 딱 한 가지죠. 미얀마 가스전. 그렇죠. 네,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진 거죠. 원래 시장의 예상은 올해 7월 달 정도부터는 상업화에 성공해서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잡히는 게 2분기 정도 지연이 되면서 4분기부터 실제 이제 수익이 잡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 가스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우인터와 중국의 CNPC라고 하는 두 회사가 합작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운스트림부터 업스트림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운스트림 이 부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다운스트림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가스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서 중국까지 퍼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관이 실제적으로 미얀마에서 중국의 국경까지는 대우인터와 CNPC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 대우인터가 한 2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가스관은 중국 겁니다. CNPC라고 하는 중국 회사 거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이 가스전을 파서 실제적으로 가스관까지 나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요 법인은 대우인터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 주주이면서 운영권자입니다. 그러겠네요. 51%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수익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대우인터는 앞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스를 파서 송유관까지 송유관이 아니라 가스관까지 나르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나고요. 그리고 가스관은 미얀마에서 중국 국경까지 나르는 그 구간에서 2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지분을 살펴보니까 대여금 계정으로 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도 받는다라는 거죠. 중국의 CNPC한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이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올해 4분기에는 요 정도 파란색 요 정도밖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2014년도부터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15년 정도가 되면 피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내는 게 2억 입방미터 정도가 발생이 된다면 2015년부터는 5억 입방미터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생산량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의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지금 7조 원 이상을 20년간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0년간 투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철강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그리고 에너지나 광물, 식량 쪽으로의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이번에 개발된 A 광구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광구 쪽에서도 가스전 탐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도 뭐 하나 터져서 그쪽에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대우인터의 가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다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제 가스 개발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정도가 되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2012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이익은 8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도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스전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신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양곤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의 주요 도시에 아마라 호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뭘 할까요? 기본적으로 호텔의 임대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뭐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 사업들이 큰 돈을 벌어들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돈을 꾸준하게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가스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인접 지역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포스코와의 시너지입니다. 결국은 대우인터 포스코가 인수했죠. 이 포스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국내에서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수출 물량을 점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터키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계속 제철소를 넓혀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성장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수출 물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대우인터가 취급하는 취급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와의 시너지와 함께 여러 가지 부대 사업들 쪽에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상사주라고 한다면 돈 1조, 매출 1조 올려서 이익은 한 10억 남기는데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대우인터는 가스전에서 이익이 제대로 벌리기 시작한다면 매출 1조에 이익은 한 300억, 400억, 500억까지 날 수 있는 회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이 5%로 바뀔 경우에 실제로 이런 자원개발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도 사야 된다. 전 이 종목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우인터 하면 옛날에 미얀마 가스 산업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없을까 뭐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그 프로피트를 잡아갈 수 있는 어떤 큰 축을 잡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다른 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마라 호텔 그 조감도 이렇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근데 차라리 그냥 이런 대우인터가 가스전 이쪽에 그 전념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사업다각 하는 것도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광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패율이 그만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무한정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 돈을 벌어들이는 베이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돈을 벌어들이는 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돈을 빼가서 자꾸 거기다 투자를 하면 분명히 주주들에게 욕을 많이 먹겠죠. 네네. 근데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양곤의 이 호텔은 미얀마 법인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를 그 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 가지 발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안정적인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그 얘기네요. 저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아까 이제 매수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자세히 좀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정고점 부근에서 또 흔들리니까 네. 뭐 일시적인 조정이 온다면 뭐 그때 분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MP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은 광구 개발에서 돈을 벌 때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종목군들 대표적인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텍사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고 잡아놓고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이 좋아졌고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초기 시점이 가장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텍사코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주가로 로켓처럼 솟아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대우인터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LG화학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G화학 PR 기준으로 50배, 60배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왜 갔냐면 2014년, 2015년부터 2차 전지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거야 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가격에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더니 반토막 났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른 게 어쨌든 이제 A19 광고인가요? 이 광고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확실한 돈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가스 가격이 조금씩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벌어들이는 돈은 적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확보된 지갑이라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LG화학과는 분명히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현금 할인법, 미래연금 할인법이라는 방법으로 주가를 계산해 본다면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본다면 그때 완전히 불확실했던 LG화학과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지갑을 확보하고 있는 대우인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때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PR 논리로 보시기보단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까라는 관점, 자산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정현 애널리스트께서요, 그 종목, 진짜 좋은 종목, 네 종목을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네 종목에서 단순하게 한 종목을 좀 골라라. 그럼 어느 종목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의 개념,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할 만한 종목은 대우인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우인터요. 대우인터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종목을 만약에 네 종목 중에서 더 고른다면 저는 한세실업 정도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예, 중소형주 일단 저도 그 대우인터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파이프라인도 그 생산해서 중국에 이제 수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대우인터 수익성을 많이 좀 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또 포스코 자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탄탄하잖아요, 자금도. 그래서 대우인터 상당히 크겠다. 저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좀 고른다면 저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우인터 저도 좀 고르고 아까 이제 한세실업까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한 종목은 대우인터가 좀 기결이 됐고요. 두 종목까지는 우리 김정현 애널리스트가 한세실업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김정현 애널리스트 정말 그 종목 분석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그 시장에 그 접근하면서 그 투자 이런 그 애널 분석한 게요. 상당히 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애착도 저 오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종합지수는 그 플러스 2.85, 이제 그 동시효과 들어가죠. 1999포인트를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491포인트, 1.4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